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다시 비핵화 협상을 벌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는 양국의 경제 사령탑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대화 재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한때 숙청설이 나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당 담당 부위원장이 공항 행사에 참석했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밀착 보조하는 대신 영접단 전면에 나섰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 보고서에 최저 등급 국가로 17년 연속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반부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난 2년간 이어온 적폐청산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이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것을 두고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미국은 국제공약을 비행했을 뿐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힘껏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대화 재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각각 비핵화 협상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북중 양국이 전략적 밀월을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기습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북한과 우리 정부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북미 대화에 이번 회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또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아침엔 조민준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합리적 안보와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돕겠다. 시 주석이 어제 평양 금수산 초대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향후 협상에 나설 김 위원장에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시 주석은 힘껏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우선 경제 분야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이번 중국의 수행단엔 허리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산 상무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시 주석이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위상에 걸맞게 외교와 경제, 군사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회담 이후 중국의 식량 지원 등이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은 자리엔 양국의 외교, 경제 사령탑이 배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김 위원장 옆에 최근 경제 발전 노선을 이끌고 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북한 경제 사령탑인 김재룡 총리가 앉은 겁니다.
중국 측에서도 경제를 총괄하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산 상무부장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주로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안보와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4년 만에 이뤄진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 회담 이후 중국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01년 장쩌민,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이후엔 식량과 중유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원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도 우회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환영 행사를 이례적으로 2차례나 열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중국 주석의 국빈 방문은 1949년 북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의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때 숙청설이 나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공항 행사에 참석했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밀착 보조하는 대신 영접단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 그리고 꽃을 든 만여 명의 평양 시민이 나와서 시 주석과 펑리유한 여사를 영접했습니다. 시진핑을 뜻하는 환영 습근평이라는 팻말이 등장했고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의 대규모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공항 행사에는 숙청설이 나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과 이수영 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등 외교 핵심 라인이 총 출동했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부위원장급 간부들과 나란히 서서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밀착 보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영접단 전면에 나선 겁니다. 의전과 행사 진행 등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맡았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가 끝난 뒤 두 정상 부부는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평양 시민 수십만 명이 나와 시 주석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태양궁전 광장에서는 또 한 번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양을 찾은 외국 정상에 대해 두 군데 장소로 나눠 행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북한이 시 주석 환영 행사를 한 것은 역대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대를 이은 특별한 친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나치게 밀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있었죠.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의 역할론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강제 노동으로 번 돈을 범죄 행위에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 첫날에 내놓은 것이어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일단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반응이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이나 국무부 모두 공식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TBC가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시 주석 발언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문의했는데요. 국무부는 중국 등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며칠 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비건 북핵 수석 대표는 어제 공개 연설에서 시 주석의 건설적이고 적절한 메시지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북중 회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CNN은 북중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방문에서 평화와 안정을 선언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미 대화 교착 상황이 일정 부분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중재가 도움이 된다면 그 유용성을 미국에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이 북미 사이에서 이른바 미들맨으로서 역할할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이 같은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 첫날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어요. 네, 미 국무부가 이곳 워싱턴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각으로는 어젯밤에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 넣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21개 나라가 해당됩니다. 북한의 경우엔 17년 연속 3등급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살펴보죠. 북한이 주민을 강제 노동시켜서 번 돈을 범죄 행위에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개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미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 사실 해마다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잖아요. 다만 시기적으로나 내용으로 볼 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보고서를 발표한 날이 북중 정상회담 첫날입니다. 또 국무부 북핵 수석 대표의 유화 제스처와 재무부의 대북 관련 제재가 순차적으로 발표된 직후입니다. 또 지난 3월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 발표 때 북한 관련 민감한 표현을 뺐던 것과 비교됩니다. 따라서 북중 밀착 우려에 대한 미국 정부 내부의 경계와 의중이 담긴 강원 전략의 하나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가 최근 들어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된 것도 그렇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반부패 회의를 열었는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부패 개혁 정책이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며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현재 진행형인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뜻이라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협의회에서 첫 번째 과제로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적폐청산 기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권력형 적폐에 맞춰졌던 반부패 청산의 초점이 생활 적폐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또 한 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것을 두고인데요. 이란에서는 이란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 영공이 아니라 국제 공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20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란 영공에서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이란 남부의 쿠후 무바라크 상공으로 주요 원유 수송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과도 가깝습니다. 이란 측 주장은 이곳이 예민한 지역인데 미군의 무인기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 이를 파괴했던 겁니다. 반면 미국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미군은 이란이 무인기를 격추한 곳이 이란 영공이 아니라 국제 공역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에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하며 이번 사건을 유엔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엔 미국이 오만해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하면서 양국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싸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군사 행동을 하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도시에 있는 범죄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로봇 경찰이 있습니다. 미국에선데요. 정식으로 임명이 된 경찰입니다. 순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소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원주 모양의 로봇가 공원을 순찰합니다. 시의회로부터 정식 임명받은 로봇 경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헌팅턴 파크 시의회는 지난 18일 시 경찰 순찰대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HP 로봇캅을 임명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사방에 달린 360도 회전 고해상도 카메라는 순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마이크로 경고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로봇캅이 시내 곳곳의 범죄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that we can provide the policing service that the community needs and give our officers more time to concentrate on other important things. 미국 언론은 로봇캅이 5km의 시험 순찰 주행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HP 로봇캅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 활동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새벽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머문 시간은 29분이었고 이후 일본 측의 영공도 침범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군 당국은 정상적인 교신을 통해 비행 목적을 확인했다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도착하기 나흘 전인 지난 11일 박항기 합참의장이 동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를 찾아가 경계 강화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의장이 직접 사전 점검에 나섰는데도 경계 작전에 실패해 군 기강이 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제8차 국방전략 대화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양국을 오가면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로 양국 국방 교류와 협력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있는 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에서 올 초부터 미분양 사태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에서 이번에 2,800여 가구 동시 분양이 있었는데 중도금 무이자 등 각종 혜택이 있었지만 대규모 미달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이대주주 강성구 펀드의 지분 늘리기 경쟁이 계속됐었는데요. 세계 최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지분 4.3%를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지원하는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부분 파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말에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달부터 전면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흘 연속 부분 파업을 하고 수요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대회가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아파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당국이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노후 수도관 끝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알리고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이 귀갓길 여성을 현관문까지 뒤쫓아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여성 2명의 뒤를 쫓아가 집 현관 앞에 따라갔는데 여성들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 어제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처음 열린 수소 엑스포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오늘까지 열립니다. 이른바 수소 사회, 수소 경제를 논의하고 관심은 많지만 부족했던 수소 관련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백설이, 현희 씨의 얼굴을 담은 우표 65만여 장이 오늘 나옵니다. 영향이 큰 문화예술가와 스포츠인 등을 선정해서 매년 발행이 되는데 올해는 대중가요사의 한 획을 그은 가수로 두 사람이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공연 실황을 다음 달 20일 밤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연이 TV로 방송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납니다. 청와대 오찬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서 호국 영령을 기리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나왔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이사회에서 개정안 의결을 합니다. 이후 정부 인가를 거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지난 4월 초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조사가 한 번 있었고 이후 출석을 거부해 오다가 2주 전 경찰에 나와서 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점차 구름 많아지면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충청도와 영남 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서에 최대 50, 그 밖의 지역에 최대 20mm 정도 예상되고요.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영남 지방에서 나쁨 좀 보이겠습니다. 특히 오전 중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북한은 비교적 비가 일찍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다소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도와 호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이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네 번째 뼈 조각을 경기도 김포에서 수거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경찰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분류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부친명의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집화장입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 더미에서 괄키로 샅샅이 뒤진 끝에 뼈로 추정되는 물체 작은 상자 반 개 분량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인천에서 발견한 뼈가 국가수감식에서 동물뼈로 판명난 이후 네 번째 확보한 뼈 조각들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훼손한 전 남편 시신 중 일부를 이곳에 버렸을 가능성 때문에 벌써 2주 넘게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뼈들은 아직 소각 처리를 하기 전이어서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고유정의 수사는 경찰대와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합니다. 고유정은 초기 몇 차례 조사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고유정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유정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직접 증거와 피해자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가련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시민들이 가해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길을 가다가 한 식당 앞에 앉아있던 남녀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몸싸움이 커졌고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손을 빠르게 위아래로 휘두릅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가련동 연신내역 근처 식당 골목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찌르는 게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흉기를 들고 소지한 다음에 상대를 찌르고 있던 거예요. 팔을 끝까지 놓지 않아가지고
놀란 시민들이 모여 피의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뒷머리 등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A씨와 피해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대 중반인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아파트 무인 택배 보관함에서 택배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바쁘다 보니 택배함 비밀번호를 1234 같은 쉬운 걸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이 많지만 보상받긴 어렵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무인 택배 보관함입니다. 입주민 박모 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산 옷을 이곳에서 받으려다 잃어버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1234로 설정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끝번호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무시됐고. 택배 기사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저 쉬운 번호를 입력해 놓은 겁니다. 나한테 300개씩 배달해야 되는데 바빠서 일일이 한 게 아니고 다 못 넣는다고요. 무인 택배 보관함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 많은데요. 비밀번호는 1235번 그리고 위칸도 1235번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도난 사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끝에 한 자리만 바꾼 겁니다. 다른 분도 저희 택배 한번 연 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난 사고는 이곳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회사 측은 택배기사 과실보다는 도난 사고로 봐야 해서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정상의 메시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949년이죠.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국빈 방문한 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이후로 상당 부분 이제 오랫동안 그런 교류가 없어 이제 중간에 여러 번 방문이 있었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4차례 중국에 방문했지만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어떤 행사로 한 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간만이고 이렇게 규모를 크게 또 그다음 북한 내부에 상당한 어떤 중요 인사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군수상 궁정과 또 이렇게 비행장까지 나와서 하고 또 카퍼레이드까지 벌였다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떤가요? 의전에서도 상당 부분 최고의 격을 갖췄고 올해 또 70도를 맞는 어떤 북중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어떤 북중 관계를 어떤 열어 나가겠다 어떤 그런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고요. 중국과 미국은 치열하게 무역 협상,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북중의 만남 자체를 두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그렇게 되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방북 자체가 그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어떤 미중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북한을 설득하고 이 설득의 메시지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현재 나온 것이라든가 또 현재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어떤 일련의 과정들 또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메시지를 봐서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하노이 이후에 북미 관계가 조금 경색되고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이 한반도 문제가 진전이 없는 상황의 어떤 그 공간, 그 여백을 어떤 지금 중국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북한의 어떤 선택을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 어떤 입지를 넓혀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일부 양보안을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하고 시 주석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들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네.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거라면 굳이 중국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 역할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이 되고 하노이에 경색됐다는 것은 남쪽이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에 대한 어떤 불만과 서운함이 분명히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약간 일방적으로 북한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또 오히려 미국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양측의 균형된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못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네. 똑같이 중국한테도 그런 역할의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양보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확고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북한의 변하지 않는 입장을 오히려 전달하고 미국한테 그러한 어떤 북한의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받고요. 그 의견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지금 중국이 바로 제재 문제를 뭐 해제를 해야 된다든가 네. 제재를 유연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저희가 그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이제 유럽에 가셔서 제재 얘기를 꺼내셨다가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에 그 시진핑 간 것도 어떻게 놓고 보면 좀 먼 차원에서의 네. 어떤 역할이지 지금 바로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제재 문제를 갖다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도 향후에 어떤 지금 현재 그 이번에도 이야기 인내심을 가지고 참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시한부적으로 여전히 미북 간의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틀은 열어놓되 향후 그 어떤 연말까지 해놓은 어떤 타임테이블이 지나간 다음에는 플랜 B 다른 어떤 계획으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어떤 제재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향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우호적인 어떤 환경을 지난번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근데 최근에 이제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어떤 접근 것을 봤을 때는 이번 그 미북 간의 어떤 협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네. 향후 내년에 지나갔을 때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단계를 점점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플랜 B라고 하는 북한의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던 새로운 길, 이것과 결이 같은 내용입니까? 예, 저는 뭐 그 새로운 길이 플랜 B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통상 뭐 새로운 길 연초에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다시 핵을 만든다든가 핵 개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죠. 그건 새로운 길이 아니고 뭐 헌 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플랜 B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미북 관계, 북미 관계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고 경제 발전을 가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협조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것이 계속 간다면 내년이 되면 미국이 그 대선 모드의 네. 국면으로 서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북한은 지금의 A 그러니까 미국을 통한 어떤 비핵화와 경제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향, 즉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의 방문이라든가 이번에 중국의 이제 방중,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뭐 식량 문제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국제규격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자신들이 어떤 뭐랄까 동아시아의 그 안정을 해치지 않는, 저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좀 자력갱생을 앞세워서 좀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마 플랜 B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바로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 6월 달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좀 명심하고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며칠 전에 대선 출정식까지 가졌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과 협상에 매달리거나 서두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삼아서 좀 더 장기전으로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참석한 그 확대 회의에 참석한 면면을 보더라도 이쪽에는 뭐 최용해, 김재룡 같은 어떤 경제통이 참가했고요. 네. 또 외교에 관련된 이수용이라든가 리용호 이렇게 외교통.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총정치국장 인민 무력상이 아니라 이 총정치국장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사실요.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군사적인 협력이라든가 군사 외교는 인민 무력상, 양쪽의 인민 무력상이나 국방이 담당해야 된다는데 총정치국장이 참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번에 온 시진핑에 대한 어떤 위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군 최고 군 최고 1인자가 참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총정치국장이 갖고 있는 어떤 대내적인 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시진핑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안보 우려,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우려 이런 어떤 우려를 고민거리를 상당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북한도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힘껏 돕겠다 이런 뜻 밝혔는데 말씀하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말이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아직은 제재의 틀을 유지한 틀 내에서 상당 부분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인도적 지역 문제는 많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식량 문제, 네. 저희도 5만 톤 주기로 했지만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식량, 뭐 10만 톤 이상, 20만 톤, 30만 톤의 어떤 식량 지원을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협력 자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두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하게 될까요? 예, 그렇게 가능성이 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저는 평화협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안보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이야기한 쌍중단 쌍계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쌍중단이라는 것은 이미 양쪽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했거든요. 이게대로 이제 중국이 요구한 쌍계병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같이 간다는 이 구도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 비핵화 문제와 자신이 주장한 쌍계병행에서의 평화협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역할도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역할, 영향력, 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 병행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6일 만인 어제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제청문회가 여당의 호응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서 부르면 누구든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가 열린 뒤 76일 만에 국회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추가 경정 예상 등 주요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하면서 여야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용 의사를 밝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훈 토론에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정도 나오셔서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어떠한 형식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하면 부총리든 경제실장이든 누구든 나가겠다며 호응했습니다. 다만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뒤의 이야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당 안에서는 국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어선에 대한 군의 은폐 논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를 펼칠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국회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면 원내 투쟁을 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틀 전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왜 인종차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어제 발언도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이미 관련 법안도 내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거비나 식비를 포함시켜 사실상 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거나 아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런 법안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 협약과도 충돌합니다. 어제 오후 한국당 당사 앞에서는 규탄 시위가 열렸고 인종차별 막말 발언 황교안 대표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황 대표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사죄를 하고 극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고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어선을 타고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정부의 해안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설명하면서 군 당국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합동조사단이 어제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도 나왔고 대대적인 문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된 지 5일 만입니다. 정 장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선 발견 지점 등에 대한 군 당국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면서 은폐 축소 의혹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 장관을 만나 어선을 제대로 포착하고 경계하지 못한 부분, 제대로 보고하고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현장에 급히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경계에 실패한 원인과 함께 이후 대응 과정에서 숨기고 축소한 부분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군이 북한 어선의 입항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선이 발견이 되고 해경이 군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해경은 방파제에 배가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군의 발표는 배가 발견이 된 게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서복한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북한 어선에 대한 합참의 첫 발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발표해 마치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지난 15일 배가 발견된 직후 해경이 합참 등에 보낸 상황 보고서입니다. 방파제에 어선이 들어와 있다. 정확히 입항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이후 군은 해경의 보고는 받았지만
1차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뚫린 걸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김민기 의원에게 북한 어선이 2차례에 걸쳐 기름 60kg을 확보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잡은 오징어를 주고 북한 운반선에서 받은 건데 남쪽으로 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료를 확보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삼척항으로 돌아왔던 주민 4명 가운데 2명은 돌아가겠다고 해서 북으로 돌려보냈고 2명은 남겠다고 했다고 국정원이 설명한 부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4명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비롯해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아직 많은데 2명을 그냥 보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이 처음부터 넘어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남하를 한 거니까 처음부터 이 기준의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후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첫 조사 때 4명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2명이 마음을 바꿔 남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넘어오려 했다는 것과 북으로 돌아가려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 남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8도 20분 정도 그까지는 현재 집회에서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는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서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정원은 이미 2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존할 진술 자체도 이제 줄어든 겁니다. 국정원은 귀국 요청서를 쓰면 특별히 입증할 게 없는 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국회 정보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입증할 것도 조사할 것도 많은데 국정원이 너무 빨리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동해안을 따라 설치가 돼 있는 철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경계와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없애라는 겁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삼척항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해안도로입니다. 드라이브와 낚시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도로 아래를 보니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중간중간 군 초소도 보입니다. 해안 경계와 감시를 위해 군 당국이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성가신 존재일 뿐입니다. 경치 많이 안 좋잖아요. 노후가 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밑으로 막 떨어지고 여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은 183km에 달합니다. 130km는 이미 없앴거나 없앨 예정이지만 52km는 그대로 남습니다. 주요 군사시설이나 해안 등 경계가 취약한 지역엔 적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반면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철책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선박이 삼척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군이 까맣게 몰랐던 게 드러나자 주민들의 생각은 확신이 됐습니다. 민간인을 갖다가 저기 자꾸 규제를 하고 타짜는 이유도 군사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작전을 갖다가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철책을 없앤 곳엔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합니다. 군과의 협의나 비용 문제 등으로 간단치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계 철책 무용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빅뱅 멤버인 탑의 마약 혐의를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처음 증언했던 제보자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탑의 대마 흡연을 감추려고 YG가 자신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가수 탑이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건 2017년 3월입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제보자 A씨가 같은 달 먼저 체포됐고 이후 탑도 붙잡혔습니다. 둘이 함께 마약을 한 시기는 2016년 10월쯤. A씨는 YG 양현석 전 대표가 당시 탑의 대마 흡연 사실을 알았고 이를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G가 너 미국 가 있는 동안 저희 검찰이랑 경찰이 다 봐주겠다고 오면 걔 다 없어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 믿고 간 거였거든요. 그해 11월부터 YG가 해외로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A씨는 12월 9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 내용은 경찰 신문조서 진술에도 등장합니다. 빅뱅 활동 재개를 앞두고 탑 마약 혐의가 드러날까 봐
자신을 외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활동을 했을 거야. 근데 양현석이 그 중간에 제가 만약에 잡혀 들어가면 활동이 어그러지니까. 신문조서에는 애초 한 달만 머물다 돌아오려 했지만 소속사 대표가 한두 달 뒤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수사기관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중국을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징계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양 전 대표는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 A씨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은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열흘 뒤에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이 A씨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 가수 B.I.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를 했던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파악한 당시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제보자 A씨가 2016년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해 2월 8일에 귀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귀국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가 쓰인 시점은 2016년 12월 19일입니다. A씨가 이미 출국한 지 열흘이 지난 뒤 A씨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멈추게 된 겁니다. 결국 A씨는 다음에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초범인데다 자백을 하고 있어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은 B.I. 마약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수사를 시켰습니다. 중앙지검은 B.I.가 신종 마약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YG 측이 수사 무마에 나섰는지, 경찰과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받았다는 목포시의 문건이 실제로 보완 자료가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당시 목포시장과 현 목포시 그리고 손 의원의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7년 5월 손 의원과 만나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직접 건넨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과 도시발전사업단 관계자 여럿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시장을 비롯한 목포시 관계자들은 손 의원에게 건너간 자료는 보완 자료라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단 관계자 일부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냐는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당시 손 의원에게 전달한 문건은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됐던 내용이라며 비공개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박 전 시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어제 추가로 자료를 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사업단장이 보완 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건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자료인지 판단하는 건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주목됩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두고 깊어지고 있는 갈등 이번에는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주 상산고 또 안산 동산고가 이번에 탈락이 되면서입니다. 자사고 1세대인 상산고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 앞에 조화가 놓였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 학부모들과 총동창회에서 가져온 겁니다. 올해 실시된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가 받은 점수는 79.61점, 전북교육청이 정한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했습니다.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는 대신 다양한 계층의 학생도 고루 배분해 뽑아야 하는데 이 비율이 3%로 낮은 게 가장 큰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른 교육청은 기준점이 70점인데 비해 전북만 10점이 높다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없애버린다. 이것은 비겁한 거죠. 품위를 잃은 거예요, 정부가. 상상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과정, 학비, 학생 선발권에서의 자율성을 잃습니다. 상상고 학생들은 이렇게 금요 특강이나 주말 특강을 통해서 대학 교과 과정을 미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반고교로 전환되면 이제 이러한 수업은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도 낮춰야 합니다. 학생 선발권도 제한됩니다. 학교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네, 2개 학교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을 했고 지금 불안한 자사고들이 많습니다. 민족사관고를 포함해서 다음 달까지 22개 학교들의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다툼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24곳입니다. 서울에선 하나고와 이대부고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평가 결과도 다음 달까지 차례로 발표됩니다. 상산고와 동산고가 탈락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2곳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지만 서울 미림여고를 제외하면 모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2014년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평가에서 안산 동산고 등 7곳이 기준점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교육청 결정을 교육부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번 정부에선 교육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자사고들은 소송에 매달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평가 지표를 바꾸거나 기준점을 일방적으로 올린 곳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쇠제비 갈매기가 날아와서 알을 낳는 경북 안동호에 올해는 인공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서식지인 모래섬이 가라앉아서 대신 이곳에서 새끼를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터 쇠제비 갈매기 70마리가량이 이곳으로 날아들어 둥지를 틀었습니다. 딱짓기를 해서 알 43개를 낳았는데 이 중 새끼 41마리가 부화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평양에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한 부분 가운데 미국에 대한 부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움직임 가운데 볼 부분이 있는데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기념비를 세우려다가 멈췄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2형, 이것에 대한 건립비를 건립하려다가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건립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지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념비 건립 작업은 약 7개월 전에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메이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2명이 됐네요. 네, 한 명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고요. 그다음은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 이렇게 2명으로 압축이 된 것입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보수당 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이들 2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존슨 전 장관은 전체의 51%를, 헌트 현 장관은 2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 문자로 합의가 없더라도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마이애미 인근 도시죠. 리비의 라비치 시 당국이 행정 컴퓨터망에 침입한 해커에게 60만 달러, 우리 돈 7억 원 상당의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인데요. 앞서 시의회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킨 행정망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같은 지불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시 당국은 몸값을 지불하고 나면 해커에 의해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와는 별도로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오후 비, 곳곳 우박, 그리고 남부 낮더위인데요. 점차 구름 많아지면서 오후부터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곳곳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에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참 많죠. 비 좀 그만 왔으면, 비에 더위에 꿉꿉한 거 싫다고 반갑지 않다는 분들 많았고요. 곧 장마철이다, 빨래랑 머리랑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곳곳 비와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벌써 한 주의 끝을 알리는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주말과 휴일에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곳은 아니고요. 1987년 6월 항쟁 32주년을 맞아 당시 전국적으로 펼쳐졌던 민주항쟁의 흔적과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사 여행가인 권기봉 작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여행가이면서 작가시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떠나볼 도심 속 역사 여행 장소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그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한번 가보려고 네. 하는데요. 예전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국가폭력의 현장이면서 인권유린의 현장을 현재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념관으로 바꿔낸 그런 곳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고문과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았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인권 이제 기념관이라는 네. 이름으로 정식 개관을 한 1, 2년 앞두고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임시 개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2022년에 정식 개관하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개방을 해두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한 6개월간 한 10,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미 찾고 있고 뭐 주변 직장인을 비롯해서 뭐 아이들 손잡고 오는 학부모들 뭐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경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순례길 9곳을 선정했는데 그곳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을 비롯해서 많은 경찰들이 또 직접 찾아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32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도 이곳에서 열렸었죠? 네, 맞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이날 행사의 사회를 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하고 서지현 검사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조직 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관련한 시각의 전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고문과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았던 장소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종철 열사도 그곳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뭐 그 관련해서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 치사 사건을 다뤘던 영화 1987을 비롯해서 김근태 전 의원의 이야기를 다룬 남영동 1985 같은 영화들이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종철 열사가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뭐 조사실이라든지 또 박종철 열사가 남겼던 뭐 다양한 유품들 이런 것들도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지난 2005년에 이제 경찰에서 과거사 청산 그리고 반성의 의미에서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곳을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숨진 곳을 복원해서 일반에 공개를 해두고 있고요. 뭐 그분의 뭐 유품들도 실제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는 잠금 해제라는 이름의 네.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 공간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그런 전시회입니다. 네, 지금 개방돼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던 그 방입니까? 네, 그 방도 볼 수 있고요. 주변의 방들도 경찰에서 이제 모습을 좀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 작업을 거쳐서 예전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단장을 해두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박 열사의 손목시계, 뭐 안경 이런 것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서요? 어떤 네, 겁니까? 사실은 이 건물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현대 건축의 풍운하라 불렸던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상 이곳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잠실 올림픽 종합 경기장을 비롯해서 뭐 공간 건축 사옥, 또 남산 자유센터, 또 한계령 휴게소, 뭐 국립부여박물관 같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했던 분이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이 남영동 대공분실 역시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건축 설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이 뭐랄까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문화예술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었어요. 1966년에 만든 월간 공간이라는 잡지인데 현재는 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잡지도 창간을 하고 또 공간 건축의 사옥의 지하를 일반 예술가들에게 네. 무상으로 개방함으로써 또 문화예술 진흥을 앞당긴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별명이 한국 현대건축의 풍운하였지만 네. 말년에 가서는 서울의 로렌초라는 별명을 얻게 되거든요. 이때 로렌초는 아시다시피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가능케 했던 그 로렌초 대 메디치에서 따온 그런 이름인데요. 그만큼 이 건축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 진흥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라는 또 평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곳이라고 한다면 네. 건물 곳곳에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서 본다면 네. 건축학적으로 볼 때 어떤 네.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분이 사랑했던 건축 소재적 이 적색 벽돌과 네. 흑색 벽돌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문과 이 조사를 위한 곳이다 보니까 육중한 철문부터 좀 아주 인상적입니다. 들어갈 때부터요.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인상적인 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5층 고문실 같은 경우는 창문 폭이 채 5cm가 되지 않을 아하. 정도로 좁아요. 그 이유는 이 피조사자들의 행위와 투신할까 봐 혹은 그 고문하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창문을 상당히 폭이 좁게 설치했던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수근 건축가가 네. 이 건물이 그런 악명 높은 조사실, 네. 고문실로 쓰일 거라는 것을 알고 만들었던 겁니까? 일단 후대 이제 사가들은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문에 아주 적합한 설계가 들어갔던 건물이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렇군요. 실내도 이렇게 보시면은 벽과 천정에 다 흡음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끔. 또 실내에는 욕조들이 방마다 하나씩 있는데 폭이 좁고 또 길이가 짧습니다. 반면에 깊이는 깊어요. 목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고문을 위한 목적으로 한 걸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방들 조사실 문들이 하나하나 이제 빗대어서 같이 이제 마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문을 여는 그런 장치랄지 아니면 불을 켜는 장치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만 저렇게 사진처럼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문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설계한 김수근 건축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학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의미 있는 분이기도 했지만 또 반면으로는 어두운 지점도 있는 명과 암이 같이 상존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 김수근 씨입니다. 네. 또 하나 이 건물 안에 공포의 철제 원형 계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될 정도로 굉장히 뭐 공포스러운 곳이었다고 하던데 어떤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피조사자를 연행하게 되면 일단은 두건을 머리에 씌워서 서울 시내를 몇 바퀴 이제 뱅뱅 돈다고 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곳으로 연행해 오는 것인데요. 이때 방향 감각하고 이제 위치감을 상실하게 해서 고립감을 증폭하기 위한 장치로서 저는 원형 계단을 건물 뒤편에 두고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 보시면요. 우리 역사의 아픈 진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볼 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서울 용산에 있는 민주인권기념관.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로 사용됐던 맞습니다.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여행가 권기봉 작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몸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폭탄 먼지 벌레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지네처럼 생겼는데 아메리카 자이언트 밀리피드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벌레도 있고요. 이렇게 특이한 곤충들은 애완용으로 길러지기도 하고 식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한 해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귀뚜라미, 배추잎을 먹고 있는 갈색 거저리. 이미 몇 년 전 먹을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먹깃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가루로 만들어져 다양한 음식으로 식탁 위에 오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진해에선 아토피 치유 물질을 뽑아내고 애기뿔, 소똥구리론 염증 치유 화장품을 만듭니다. 느린 굼벵이의 경주에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물방개가 부진하자 실망합니다. 대포를 쏘는 폭탄 먼지벌레, 이끼처럼 생긴 이끼개미 귀신, 긴뿔 모양의 머리방패가 있는 사슴풍뎅이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곤충이 애완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해 시장 규모가 조만간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용과 약재용을 합친 규모보다 3배가량 큰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곤충이 노인들의 우울지수를 감소시키고 인지기능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곤충 산업이 식용에서 약용으로 이제는 애완용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해서 10대 소년이 크게 다쳤습니다. 턱뼈가 부서졌다고 하는데요. 치료한 의사는 전자담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아래 턱뼈가 조각났습니다. 치아도 부러졌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17살 고등학생 오스틴 버튼이 쓰던 전자담배가 폭발했다고 CNN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응급수술을 위해 400km나 떨어진 유타주까지 갔습니다.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간신히 턱뼈 조각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한 의사는 버튼이 병원에 왔을 때 아래 턱에 2cm의 구멍이 있었고 치아도 여러 개나 부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버튼은 과일향이 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다 사고를 당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텍사스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파편이 경동맥에 박혀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도 플로리다에서 숨진 남성의 두개골에서 전자담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에서 2,000건 이상의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딴 폭발 사고에도 마땅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식품의약국 FDA가 폭발 사고와 관련된 리콜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적어도 4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산악지대를 달리던 버스가 150m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44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는데요. 크게 다친 사람이 많아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버스가 정원보다 훨씬 많은 승객을 태워 피해 규모를 키웠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탑승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열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을 태운 열차가 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멈춰 서 있던 화물 열차를 들이받은 건데요.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화물 열차가 교차로에 멈춰 서 있던 이유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리틀 야구 경기를 보러 온 학부모들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다 주먹 다짐까지 하는 낯뜨거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3살 심판이 내린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몇몇 학부모들과 코치들이 경기장에 난입했습니다. 말다툼은 곧 거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주먹이 오갔고 한 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기를 하던 7살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싸움을 벌인 이들에게 폭행 혐의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기관사가 열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선로에 묶여 있는데요. 기관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관사가 줄을 풀어주자 강아지는 바로 도망갔는데요. 열차 운행 중 강아지를 발견하고 구해낸 기관사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한편 해당 지역의 시장은 선로에 강아지를 묶고 간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파도가 치듯 구름이 물결 모양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하늘에서 포착된 신기한 광경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요동치는 바람을 따라 구름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만들어지는 일종의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드물게 만들어져도 바람 때문에 금방 흩어져 버려서 쉽사리 만나기 어려운 구름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군가 하늘에 파도를 그려놓은 것 같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데 이 비료 공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민들 손을 들어주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암에 걸린 주민이 나오고 13년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결론이라면서 조사를 할 골든타임을 놓친 걸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암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3년 만에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료 공장에서 담배 찌꺼기를 찌면서 일군 발암 물질이 대거 배출됐습니다. 마을로 몰려온 이 연기가 집단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게 최종 판단입니다.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미 14명은 사망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주장한 30명 중 비료 공장이 세워지기 전에 암에 걸렸거나 제대로 조사를 못한 8명은 제외됐습니다.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고 담낭 및 담도암은 16배, 여성의 기타 피부암은 25배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들은 주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비료 공장과 주민의 암이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을 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 자체도 모호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지금 말만 늘어났는데 환경부는 공장이 망해 당시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건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와 지자체의 탓이 큽니다.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듬해 연기를 마신 주민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2006년엔 첫 암 환자가, 2009년엔 암 사망자가 나왔지만 당국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단속은 첫 암 환자가 나온 지 10년 후에야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피해 구제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되고 이미 숨진 피해자에겐 700에서 4천만 원의 유족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넘어서는 고통에 대한 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팀이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폴란드를 3대1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어제 충남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날 일본의 3대0으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3승 12패 승점 9점으로 대회를 마치면서 16개 참가국 중 15위로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점차 구름 많아지면서 오후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충청도와 영남 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서에 최대 50, 그 밖의 지역에 최대 20mm 정도 예상되고요.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영남 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오전 중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서 더위가 강하겠습니다. 북한은 비교적 비가 일찍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다소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도와 호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 평양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다시 비핵화 협상을 벌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는 양국의 경제 사령탑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대화 재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함께 제재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던 미국이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까지 17년 연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이어온 적폐청산 기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사회 전반의 반칙과 특권이 여전하다며 이를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킨 것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간첩 활동 때문이었다고, 미국은 도발이 없는 상태의 공격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